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스미더스의 정분실 제 1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스미더스, 너 말이야, 하루에 2개 올리는 게 한 달에 한 번, 2번 될까 말까인데 왜 자꾸 아직까지도 1부, 2부 운운하는 거냐? 그냥 하루에 한 개만 해라. 하루에 한 개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런 모른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일부 때리고 간다. 이런 뭐 하여튼 이건 제 마음이고요. 예, 제 마음이고.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일단 저건 제 시계고요. 뭐 자주 차고 다니는 건 아니고 이거 이제 가끔씩 찹니다. 예, 이거 원래 제가 가죽 시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몽블랑 얘는 예뻐가지고 오토매틱이고, 아니 오토매틱이 아니고 쿼츠 모델이고 몽블랑, 이게 스타 모식인가 뭐 그겁니다. 예쁘죠? 하여튼 제가 이제 몽블랑에 빠져가지고 뭐 몽블랑을 좀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요 시계는 제가 와이프한테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볼펜, 이거 몽블랑 볼펜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친한 동생한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각인이 돼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만년필인데 요거는 그 동생의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 동생의 사촌 형인 모 기업 회장님이 쓰시던 거랍니다. 그 회장님께서 가족 모임을 하면서 노래 자랑을 했는데 그 사촌 동생인 그 제 후배가 1등을 했고,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본인 주머니에 꽂혀 있던 만년필을 뽑아가지고 야 선물이다라고 줬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또 생일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 후배, 또 다른 후배한테 받은 건데 이것도 그 후배네 아버지가 회사에서 뭐 이렇게 받았다는데 만년필은 아니고 이건 이제 플러스펜, 안에 플러스펜 같은 심이 들어가는 펜입니다. 펜인데 되게 독특하게 생긴 펜인데 하여튼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금보화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어가겠다. 제가 한때 몽블랑에 엄청 환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갑도 몽블랑 지갑, 뭐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만 지갑도 몽블랑 거를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도 한때 이제 아이폰 4 나왔을 때는 몽블랑 케이스를 갖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이제는 접었다 그런 취미를. 왜냐하면 그런 사치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다 접었고요. 이제 한창 모아놨던 거 다 팔고 남은 게 요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짤방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한 2가지 전제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아니고 한 가지를 전제하고 한 가지는 이제 기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차명진 국회의원 후보자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세월호,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텐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황상 많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진보 쪽 언론이고 진보 쪽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충 사진 몇 개만 봐도 이게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막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를 차명진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언급을 하는 순간 막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일단 그 보수 쪽 자한당 선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김정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거 잘라라 했던 겁니다. 우리 선거를 망친다고. 그러니까 자한당 선거를 망친다는 거죠.
왜냐? 선거라는 건 이미 그 확보하고 있는 집토끼를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뭐 방송에서 유재일 씨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나를 지지할 사람들은 날 지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지지자들을 정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잡아야 될 건 뭐냐? 한 30% 되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이 30% 되는 중도층 포함해서 내 집토끼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개인적인 추문, 스캔들, 특히 섹스 스캔들 이런 게 나오면요. 안 보려고 그럽니다. 피곤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실은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성적 스캔들이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도 나오는 순간 급속도로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개인의 사생활을 왜 알아야 되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거는 후보의 사생활도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의 사생활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당시 상황이 범죄도 아닙니다. 왜냐? 쓰리썸은 범죄가 아니에요. 성인들 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 당시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혼한 상태였거나 솔로였습니다. 뭐 그 중에 한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일도 아닌데다가 진짜 문제는 뭐냐면 차명진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차명진이라는 사람은 이전부터 계속 밑도 끝도 없이 되지도 않는 얘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계속 모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속 모욕을 했던 사람인데 상대편 후보가 너 왜 사과 제대로 안 하냐고 하니까 아니 세월호 유가족이 꼭 그렇게 성역화가 돼야 되냐 이런 일, 추잡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식으로 꺼내면서 이걸 꺼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했던 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면죄부로 삼고자 이 사안을 꺼낸 건데 누구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이거는 지 혼자 살겠다고 다른 자한당 계열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를 모두 망치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행위고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 겁니다.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그 제명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나가라라고 했죠. 자진 탈당 권고했다는 거죠. 그리고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제명을 한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선거에 후보로 내보냈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송 걸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 사실은 맞는데 왜 날 제명시켰냐 이래가지고 뭐 달라 마라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자진 탈당 형태로 해서 어차피 선거 뭐 열흘도 채 안 남았으니 선거에서 선택받고 이거 그러면 차명진 의원은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일단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동으로. 아니면 제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한당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열흘 지나면 무소속 되는 거예요. 무소속 국회의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까지 일단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 세게 때렸어야 된다. 저 인간.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몇몇 보수분들은 보면은 이게 진실인데 왜 차명진을 공격하냐는 식으로 난리를 치시거든요. 그 강용석의 가로세로 용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쟁에서는 말이죠. 근데 자꾸 진실 공방을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 태블릿 PC 때문에 하도 시달려 놓으니까 진실이면 다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사실 장윤진 의원 같은 말 실수하는 사람들은 잘라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명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솔직히 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이런 거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개인 사생활이니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두 번째 그 김정숙 여사가 이제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영을 배웠다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한창 이게 아마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를 꼭 눈꼴 사납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니 저 경호원한테 왜 그런 걸 시키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 선거 국면에 이게 터져 나오다 보니
이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게 선거의 호재라고 생각해가지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일인 건 맞지만 그렇게 무리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특수성의 어떤 원칙에서 보면 일단 제가 기사를 쭉 읽어드리고 팩트를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 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경호관 28살 먹은 A씨는 여성 경호원입니다. 28세.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수영 강습을 한 겁니다. 김정숙 여사에게. 수영 자체가 다이어트에 좋긴 하죠. 청와대 상춘제 주변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수영장은 그중 일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활치료를 하느라 이 시설을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수영장은 원래 대통령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거론하는 거는 살짝 좀 악의적인 프레임을 끼워 넣는 거죠. 야, 김대중도 했는데 왜 김대중부터 이런 사치를 했는데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렇고,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습은 작년 하반기 해당 시설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그 경호원 A씨는 한국 체대를 졸업한 뒤 2016년 말에 경호처에 들어간 경호관이다. 그러니까 선발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제 선발이 된 요원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올해 2월 경호처 경호본부가 주최한 부서 대항 수영대회에서 남성 경호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2월에도 뛰어난 수영 실력을 과시했던 사람이다. 수영을 잘한다, 이 친구가. 그 A 경호관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호관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처럼 특채로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경호원 선발 시험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들어왔고 들어온 것도 박근혜 정부 때 들어온 사람입니다. 첫 8개월 경호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선발부에 배치됐습니다. 선발부는 그러니까 선발팀이라고 해서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 점검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참석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한 2, 3일 전에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가 되고 일주일 전부터 이제 경호처에서 가가지고 구석구석 맨홀 뚜껑까지 다 열어서 점검을 하고 또 천정까지 이제 열어서 다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닌지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봉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가서 확인을 다시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선발부고요. 또 해당 행사장에 가서 소독이라든지 검사 활동을 합니다. 소독은 뭐냐면 대통령이 혹시 이제 바이러스나 생물학 공개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약을 다 뿌리고 사전에 다 체크를 하고 그 상황을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선발부의 이제 역할입니다. 이 선발부 보통 초짜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일을 밑에서도 배워야 되니까. 선발부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 점검하는 부서인데 그랬다가 이제 A씨는 2, 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가족부는 이제 대통령 가족들을 근접 경호하는 부서인데 그러다 보면 보통 한두 명 이렇게 붙어서 다니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심부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잡담을 같이 나눈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가족부는 통상 대통령 부인과 직접 소통하며 경호하기 때문에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주로 가는 자리여서 이례적인 인사라는 얘기가 돌았다는 겁니다. 여러 경호처 관계자는 교육을 마친 신입 경호관은 보통 2년 정도를 선발부에서 근무하는데 A 경호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옮겼다.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신참 경호관인데 이제 영부인께서 수영을 좀 배우고 싶어 한다라고 하니까 경호실장이 보고 수영 잘하네 쟤 있는데 쟤 들다 쓰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A 경호관이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한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관련 사항인데 주처장의 오케이 사인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경호관은 올해 초에 다시 선발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 강습 끝나니까 이제 다시 옮겨온 거죠. 그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 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허윤 변호사는 국가 경호 공무원의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 수영 강습 등의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호처는 이 조선일보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사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영부인이 수영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러니까 개인 수영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뭐 돈 몇십만 원 주고 초빙해가지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되면 일단 그 강사가 청와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안시설로. 그리고 그 수영을 배우는 동안 이 경호원도 수영장에 같이 들어가서 경호를 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는 안전사고 같은 걸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 어차피 경호원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어떤 그 보안이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편의상의 목적으로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경호원한테 그냥 바로 배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경호원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무원의 업무에 그게 포함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긴 한데 사실 이런 사례는 종종 관측이 됩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저기 그 다이애나 왕태자비가 이제 근접 경호원한테 뭐 사격을 따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그 윤전주 행정관 같은 사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헬스 트레이너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이면서 이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국가 세금에서 월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전문성도 없는 헬스 트레이너가 행정관으로 들어와서 거의 국장급 공무원의 월급을 받아갔죠. 3급.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이제 그 강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써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추세, 줄이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가족 행사나 또는 가족이 손님을 초청을 했다든가 또는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관저 반찬 사는 것까지 전부 다 개인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어떤 수영 강사를 초빙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개인 월급에서 까야 되는 거죠. 그러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가지고 그냥 저기 옆에 어차피 있어야 되는 여성 경호원한테 수영을 배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면 직권 남용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닌데 솔직히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전 정부가 얼마나 참혹하게 그 특수활동비를 낭비를 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 아끼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와 있는 경호원한테 배우는 것 정도는 양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보니까 저기 김정숙 여사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수영은 해야 되겠더만. 에? 고민적인 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이 지랄 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수영으로라도 분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줍시다, 솔직히. 전 이 정도는 진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호 실장이라도 이 정도는 뭐 그냥 제가 책임지고 그냥 해드릴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나라 정이 있지 이건 아니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 기사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결렬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보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냐?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최소 13%를 인상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13%.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조를 줬다 그러면 그럼 1조 1,300억 원 정도 더 올려줄 수 있다. 1조 1,000억 원 정도 더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은 5조 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13%밖에 못 준다. 못 늘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걸 거부했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월 10일 여러 당국자를 인용해서 한국이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한 최고액을 제시했으나 베스트 오퍼라고 하는 최고액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서 내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는 양측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했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명확히 밝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뜯어내라는 거죠. 쟤들 돈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 관계자는 13% 인상을 하더라도 적은 규모의 돈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주장하는 50억 달러 규모보단 적지만 한국에게는 큰 돈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야, 뻔뻔하다. 일 잘하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은 더욱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일 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며 밝혔고요. 그러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은 이번 보도에 관해서 논평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이걸 계속 감추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전략적으로 계속 감추고 또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5조를 어떻게 주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한 1, 2천억 원 더 줄 테니까 그냥 이거 받고 떨어지지? 라고 지금 시나리오를 짰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러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한 2조, 3조 정도 주겠다는 식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딱 코로나가 퍼지면서 아싸 깎읍시다. 이래가지고 확 깎아버린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뭐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사실 공개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론의 압박을 덜 받는 소위 말해서 협상에서 이제 윈셋이라고 하는데 그 윈셋의 폭을 넓히는 어떤 그 전략이긴 한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분들은 조금 더 고통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 길어졌는데 오늘은 꼭 제가 2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될 원고가 한 20장이 됩니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2부에서는 꼭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 2부에서 원자력의 어떤 그 문제, 탈원전 정책의 문제를 다시 한번 두들겨 까는 그런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